네, 2018년 3회 3과목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보시죠. 자, 다음 중 세라믹 공구의 주성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이냐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에일 도스리, 그리고 이 네 가지 다 암기를 하시면 제일 좋은데, 예. 힘드시면 이거는 최소한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에일 도스리. 예, 이거는 이제 세라믹의 가장 주성분 중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분말을 소결하여 만든 다결정체입니다. 그러니까 막 열을 가해서 열 처리를 해서 녹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분말을 소결해서 고온고압으로 꽉 이제 고온고압을 가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경질이고 내열성과 내식성이 우수하다라고 나와 있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으로. 그죠? 자, 그 다음에 42번. 이게 나오다 안 나오다 계속 하는데 이것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붕소나 크롬 같은 것들은 실리콘도 그렇고 이 앞단어랑 매칭이 되죠. 대충. 실리콘이니까 실리코나이징, 크롬이니까 크로마이징. 이게 붕소 B인데 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로나이징이라고 읽기 때문에 보로나이징인 거고 이 두 가지가 말이 좀 이제 매칭이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아이언은 세라다이징, AL은 칼로라이징 이렇게 이 다섯 개는 꼭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AL이 알루미늄을 침투시키는 건 무엇이냐고 나와 있기 때문에 칼로라이징을 답으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43번. 다음 중 펄라이트의 구성 조직. 이게, 이건 좀 수정을 죄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알파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그래서 펄라이트의 구성 조직인데, 페라이트와 시멘타이트의 조합이 펄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진주 형상이라고 해서, 진주 껍데기 형상이라고 해서, 펄이 진주죠. 그래서 펄라이트라고 하는 형상인데, 여기 공석 반응에서 생성됩니다. 그래서 알파철 플러스 페라이트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 펄라이트고요. 여기 문제 보시면은 이런 거 갖고 헷갈리시진 않겠죠. 황이 나와 있네요. 황, 탄소, 인, 나트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탄소 평형 상태로 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Fe3C가 돼야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44번 다음 금속 재료 중 용융점이 가장 높은 것은 이거는 이런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암기를 하셔야 되죠.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제 텅스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용융점을 가진 재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특히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410도면 참 엄청난 온도죠. 철이 1500도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2배 넘게 용융점이 높은 겁니다. 이 정도 온도가 되지 않으면 텅스텐은 녹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고온이 돼도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성질, 고온 경도나 강도 이런 것들이 우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금속들의 용융점도 좀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5번 비정질 합금의 특징인데 비정질 합금이 거의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재료 중에 하나입니다. 비정질 합금이란 미세입자부터 조대한 단결점까지 다양한 조직이 함유된 금속에 열을 가하여 액체 상태로 만들고, 그러니까 녹인 다음에 고속으로 급냉한다는 겁니다. 고속으로 급냉. 어떻게 보면 담금질이랑 또 비슷할 수도 있겠죠. 원자가 규칙적으로 배열하지 못하고 응고되어 배열이 불규칙하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비정질 합금은 이렇게 만드는데요. 비정질 합금 같은 경우가 이제 만드는 게 담금질이랑 비슷하긴 한데 우리가 담금질 불림 풀림 이렇게 따지는 거는 지금 그렇게 따졌고 어떤 성질이 어떻다 했던 거는 탄소광이었죠. 철 Fe 페라이트 재료에 관련된 거였고 그렇지 않은 재료들도 이렇게 고속으로 급냉했을 때 무조건 단단하기만 하고 취성이 크고 이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재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사용한 게 이제 비정질 합금입니다. 그런 성질을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그죠? 그래서 비정질 합금의 성질은 보시면 방향성이 없다는 것.
방향성이 없다는 거는 높은 경도와 강도와 인성을 갖게 해준다는 겁니다. 규칙적이지 않고 방향성이 없다. 결정화하는 온도 이상에는 매짐이 생긴다. 결정입계, 전이, 편석 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제 결정입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이 결정입계죠. 이런 경계들이. 자, 이런 경계들이 결정입계인데 이런 결정입계를 따라서 전이나 편석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에 따라서 뭐 치성이 많이 커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없고 단결정인 겁니다. 완전 단결정은 아니겠죠. 결정이 이거보다는 훨씬 적겠죠. 결정수가. 결정수가 적다는 건 결정입계가 적은 거고 어디에 응집하려는 응집하는 힘이 적기 때문에 이런 재료, 이런 높은 경도와 강도, 인성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강도와 인성은 보시죠. 인성은 취성의 반대말입니다. 잘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도와 인성은 특히 좋으면 좋을수록 재료의 성질에는 좋겠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적 특징이 우수하다는 것. 자성 재료로도 많이 쓰인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경도와 강도, 인성을 갖는데 자성도 있다. 심지어 자기적 특성이 좋다. 라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관련되는 이런 성질이 필요한 재질들이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가공경화를 매우 잘 일으킨다. 가공경화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철사가 있는데 이렇게 반복해서 구부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바삭 깨지죠. 이 부분이 왜 깨지냐면 치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경화가 돼서 이 부분이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부분이 단단해져서 깨지는 겁니다. 가공을 하면서 아니면 어떤 조작을 하면서 경화가 돼서 깨지거나 재질이 파괴되는 거 이런 것들이 가공 경화인데 이 가공 경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정질 합금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46번 철강 조직 중 가장 경도가 높은 것. 이것도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앞글자를 따서 외우셔도 되고 마트 소포로페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마텐자이트. 자, 그리고 다음 중 구리 아연계 합금이 아닌 것. 자, 구리 아연계는 쉽게 얘기해서 황동이죠. 황동계 합금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하이드로날륨이고요. 알루미늄 합금할 때 이것도 몇 번 보였었는데, 그죠?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입니다. 하이드로날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48번 니켈 크롬강에서 뜨임 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첨가하는 원소.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몰리브덴입니다. 뜨임 치성 방지. 몰리브덴. 또 몇 번 문제 나왔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잘 봐두시고요. 자, 49번 FRP. FRP는 섬유강화 플라스틱이죠. 섬유강화 플라스틱. 섬유강화 금속에 대한 특징 이런 문제는 나왔었으니까 앞으로 섬유강화 플라스틱의 이제 세부적인 성질도 이런 것 묻는 문제들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최소한 지금은 이거는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FRM, FRP가 뭐의 약자인다. 이렇게. 자, 그리고 50번. 다음 중 철강에 합금 원소를 첨가했답니다. 그러니까 철강에 어떤 원소 첨가하면 일반적으로 원래의 철강보다 어떻게 되는가 합니다. 자, 보시면요. 소성 가공성이 개선된다. 개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개선되지는 않겠죠. 어떤 원소를 첨가하더라도. 그리고 순금속에 비해 용융점이 높아진다. 합금을 하면 보통 용융점은 낮아집니다. 일반적인 성질로 낮아집니다. 결정립의 미세화에 따른 강인성이 향상될 수 있겠죠. 당연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합금 원소에 의한 기지 고용 강화가 일어난다.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용융점은 높아질 수 있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합금 원소를 첨가하면 녹는 점은 낮아진다. 우리 보시면은 철탄소 평형 상태도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가장 순철의 녹는 점 부분, 요 부분이 1500도, 1539도라고 보통 하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서 탄소량이 할수록 점점 낮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봐도 어느 정도 순철에 비해서, 그러니까 철강이 일반적으로 합금 원소가 첨가되기 전엔 순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순철에 비해서는 어떤 합금 원소가 첨가되면 용융점은 낮아진다는 것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번. 이번 회차에 이제 설계 문제들이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또 다음 회차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잘 보시게요. 자, 다음 중 두 축이 평행하거나 교차하지 않으며, 자, 이게 중요하죠. 평행하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는답니다. 평행하는 거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포기어죠. 이렇게 두 개의 축이 평행하죠. 만나게. 근데 이제 이런 기어도 있죠. 이렇게 만나는 축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렇게. 이런 베벨 기어라는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교차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묻는 것은 평행하지도 않고 교차하지도 않는다. 근데 자동차 차동 기어 장치의 감속 기어로 주로 쓰이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이포이드 기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실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하이포이드 기어는 그래서 이쪽 축선과 이쪽 축선이 교차하지도 않고 평행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 주축의 축선이 엇갈리는 기어가 온과 옴기어, 나사기어, 하이포이드 기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거 세 가지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상당히. 자, 52번 다음 중 스프링의 용도.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하중과 변형을 이용하여 스프링 저울에 사용이 된다. 맞는 말이고 이럴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있죠. 에너지를 축적하고 이것을 동력으로 사용한다. 잔뜩 웅크렸다가 팡 튕겨낼 때 동력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한다. 사용될 수 있고요. 운전 중인 회전축의 속도 조절이나 정지에 이용한다. 요거는 아닌 겁니다. 속도 조절이나 정지에 이동하는 장치는 브레이크 장치죠. 브레이크 장치로 스프링이 이용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자, 53번 한번 간단하게 보시겠습니다. 자, 이 나사잭이 어떤 거냐는 이제 질문이 많으셔서 이렇게 그림을 대충 그려놨는데 이걸 등각으로 안 그리고 2차원에 그리려다 보니까 이제 힘의 방향을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손잡이를 회전을 시키는데 힘을 이렇게나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힘을 줄 때 나사잭은 이렇게 사용하는 거거든요. 얘를 조이기 위해서 이만한 손잡이를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나사잭인데 그래서 이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사잭이 만드는 토크 값을 구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식이 요겁니다. 요건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유도해서 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복잡하지만 나사잭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암기를 해놓으시면 편하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토크를 구하는 게 관건인데 이 토크 값을 여기 주어진 조건에 따라 구한 다음에 이 토크가 지금 보시죠. 토크가 뉴턴 밀리미터 단위인데 여기서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는 여기 있는 설명이네요. 요 설명이네요. 9.8을 곱한 이유를 여기 설명을 해드린 거고 지금 단위가 보시면 여기 보시면 5톤 단위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뉴턴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9.8 바꾼 다음에 레버의 길이가 L이기 때문에 토크는 간단하게 이렇게 구하는 식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힘이 주어지면 여기서 이 값이 L이면 작용하는 토크 값은 힘 곱하기 팔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건 간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시면 L의 값이 나온다. 890mm 정도 나온다라는 거죠. 89cm 정도의 나사잭을 사용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 식을 좀 암기를 하여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식을 없이 좀 계산하는 방법을 떠올려 봤는데, 너무, 방법이 없는 것 같아서, 이 식을 이용해서 푸시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54번. 체인 전동장치의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체인 전동장치. 체인 전동장치가 되어 있지만, 체인을 쓸 때의 일반적인 특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체인. 자, 가장 큰 특징입니다. 미끄럼은 없죠. 이렇게 따끌따끌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슬립은 없겠죠, 당연히. 아이고, 이게 자꾸 눌러지네요. 이렇게 이빨이 있기 때문에 슬립은 없죠. 그래서 미끄럼이 없기 때문에 일정한 속도비를 얻을 수 있는 게 가장 체인을 가장 쓰는 큰 이유라고 보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진동과 소음이 없고 회전각의 전달 정확도가 높다. 자, 진동과 소음이 있는 게 그에 비해서 최고 큰 단점입니다. 이게 최고 큰 장점, 이게 최고 큰 단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체인에. 자, 초기 장력이 필요 없으므로 베어링 마멸이 적다 하는 말이고, 전동 효율이 대략 91%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동과 소음이 큰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체인 전동장치. 진동과 소음이 없지 않다는 겁니다. 답을 지금 찾으시는 게. 장점, 단점을 찾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자, 그리고 55번. 코킹과 플러링을 하는 이유. 자, 리벳은 그때 저번 회차에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두 개의 판을 입고자 할 때, 리베팅이라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에, 이렇게 덮개를 씌운 후에 꽝 때리면 이 부분이 이렇게 작업이 돼서 이 두 개의 판이 접합이 되는 그게 이제 리벳이라고 했죠. 리베팅. 그래서 이 리베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리벳 쪽을 때리는 게 코킹이고, 리벳에 되어 있는 이 판 쪽을 때리는 게 플러링이죠. 요 리벳, 그래서 코킹과 플러링을 하는 이유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미를 좋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틈이 좀 벌어져 있는 것을 확실히 이제 딱 때려 붙이기 위해서 하는 게 코킹과 플러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크게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코킹은 리벳 머리의 주위와 강판 내 가장자리를 두드리는 작업이죠. 플러링은 강판과 같은 두께의 플러링 공구로 때려 붙이는 작업. 그러니까 같은 두께로 이렇게 때려 붙이죠. 그리고 코킹은 보통 우리 리벳 머리에다 하는데 여기에다가도 한다는 겁니다. 판에 경계부에 이렇게 때려 붙이는 거. 그러니까 같은 두께로 하면 플러링이고 그냥 이렇게 때려 붙이면 코킹이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6번 체결용 기계 요소로 거리가 먼 것은? 이거는 클러치입니다. 클러치는 단속 장치이기 때문에 우리 기어 변속할 때 이럴 때 잠깐 끊었다가 기어 바꾸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게 클러치죠. 그래서 체결용 기계 요소는 아니다. 리벳 또 나왔네요. 체결하는 거죠. 두 개의 판을. 자, 그리고 57번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암기 사항인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쭉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드럼이 회전을 합니다. 드럼이 회전을 하는데 이 방향으로 우리가 회전을 하고 있거나 이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밀어붙이죠? 예, 이것도 이렇게 예를 들어 밀어붙입니다. 밀어붙이면서 브레이크를 잡는 거죠. 얘가 회전을 멈추거나 아니면 줄이게끔. 그래서 요 줄일 때에 적용되는 마찰력의 방향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제동을 하면 마찰 방향이 보통 우리가 이쪽이라고 생각을 하실 때가 있는데 아니고 이쪽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찰 계수 뮤하고 밀어붙이던 힘 있죠? 이 P하고 곱하면 이 마찰력이죠. 그래서 뮤P가 회전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방향으로 마찰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힘이 이 자유물체도에서 이 두 개의 식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모멘트 합 있죠? 이때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뮤P가. 그래서 이 계산을 이제 방향을 반대로 하면 요게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니까 값이 틀리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일단 잘 설정을 하신 다음에 이 힌지점에 대한 모멘트 값들의 합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나하나 구하셔도 되는데 모멘트 합을 구하다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거니까 보통 이거를 암기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거는 식이 이렇게 돼 있죠. F1은 A분의 P 곱하기 뮤 마이너스 죄송합니다. B 마이너스 뮤 C 이렇게 정리가 보통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F2는 A분의 P를 묶어내고 B 플러스 뮤 C.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좌회전일 때 우회전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식을 책에서 보실 수 있을 건데 뭐 모멘트 합만 구하실 줄 알면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다음에 혹시나 문제가 나와도 이렇게 금방 식을 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당황하시거나 시간이 없으면 실수할 여지도 많기 때문에 암기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만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한 거 한 가지만 딱 암기를 해두시고 뭐 좌회전을 내가 외웠으면 우회전은 그 반대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셔도 문제 푸는데 문제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알긴 아셔야 됩니다. 이 식을 당연히 유도를 해서 하시든 암기를 해서 하시든 이걸 갖고선 답을 구하라 라는 문제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8번에 보시면요. 문제가 길죠. 자, 2405Nm의 토크, 그리고 이 단위 항상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토크를 전달시키는 지름 D에 지름 85mm로 나와 있죠. 전동축이 있다. 이 축에 사용되는 웃침키의 길이는 전단과 압축을 고려하여 최소 몇 미리 이상이어야 하는가. 길이를 구합니다. 길이. 자, 길이를 구합니다. 키의 폭이 B죠. 높이는 H죠. 그리고 허용 전단 능력 타우 A, 허용 압축 응력은 시그마 A로 적겠습니다. 그리고 키홈의 깊이는 키 높이의 2분의 1이다. 높이의 2분의 1. 키 홈의 깊이는 키 높이의 2분의 1이다. 나가서 보시면요. 붙임키 적용 상황에서 전당 능력 구하는 식하고 압축 응력 구하는 식, 이 정도를 암기를 일단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암기를 하시는 게 편해요. 이것도 유도하면 되는데, 뭐 전단면 구해갖고, 전단면이면은 우리가 폭 곱하기 길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니까 L이 있는 거고, B 곱하기 L이 있는 거고, 압축 응력은 압축되는 방향이 높이 곱하기 길이니까 HL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도 되는데, 암기를 하십시오. 그냥 암기를 하시는 게 이런 문제 푸시는 데 훨씬 편합니다. 이 두 개 정도 암기를 하시면 보실게요. 그래서 이렇게 전단 응력에 대해서 나오는 값이 이거고 압축 응력에 대해서 나오는 값이 이겁니다. 그래서 두 값 중에 압축 응력에 견디기 위한 값인 더 긴 거를 선택해야겠죠. 더 짧은 걸 선택하면 압축 응력에는 못 견디죠. 34.3만 선택하면
이 압축 응력에는 견딜 수가 없겠죠. 그래서 더 긴 걸 선택해야 전달 응력에도 견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34.3은 보기 없네요. 그래서 이것만 잘 구하시면 뭐 두 개 선택하고 이런 데서는 헷갈리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9번도 한번 푼 걸 보시겠습니다. ABC 기어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이렇게 기어 열이죠. 매분 10회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매분 10회전이니까 10rpm이란 얘기죠. 이거는 분당 회전수니까요. 그죠? C는 몇 분 몇 회전 하는가? C는 매분 몇 회전 하는가? 그 A의 RPM이 이거니까 C의 RPM 구하라는 겁니다. 요 계산하실 때는 뭐냐면 우리 이거를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D는 MZ라는 식이 있죠. 예, D는 MZ. 그러니까 이 수가 지름에 비례하죠. 이 수가 지름에 비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V는 1000분의 파이 dn이라는 식이 있습니다. 그럼 V가 일정하려면 결국 D랑 N이 반비례하죠. D랑 N이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어 열에서 D1분의 D2를 N2분의 N1으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D2분의 여기는 ABC네요. ABC로 하겠습니다. A, B는 B분의 A죠. 다음에 DB분의 DC는 NC분의 NB 이렇게 정의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은 DB에 대해서 넘기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이 식을 합쳐서 정리를 하면 DA분의 DC는 잠시만요. NA분의 NC로 정리가 됩니다. 이건 한번 유도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D는 MZ라 했죠? 예, 서로 비례하는 관계죠. G랑. 그래서 ZA는 ZC가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반대네요. 예, 반대로 되어 있네요. C분의 A 이렇게 돼야 되네요. 예, 이렇게. 예, 이렇게 반비례로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제가 계산을 다 해보기가 그래갖고 예, 정리를 해보기가 그래갖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정리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걸 갖고선 정리를 하면 A분의 ZC는 NC분의 NA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NA가 10rpm이죠. 이렇게 적지 않겠습니다. A분의 ZC는 지금 NC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 NA는 10rpm이었죠. 근데 ZA가 20이고 얘가 40인가요? 예, 40이죠. 그렇기 때문에 NC는 절반이니까 5가 되겠네요. 그래서 5rpm으로 답을 찾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는 기어 열에서 우리가 그냥 바로 정리가 돼 있는 게 바로 정리가 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NA분의 NC는 C분의 ZA 이렇게 반비례한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한 겁니다. 반비례한다는 거를 그냥 식으로 외우셔도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자 한 거였고 쓰이는 식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D는 MZ이기 때문에 D와 Z는 비례죠.
그리고 V는 1000분의 파이 dn을 유추해 보면 D와 Z는 반비례입니다. 이 두 개의 관계를 갖고선 식을 정리해 보면, D와 N은 반비례죠. 죄송합니다. N은 반비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갖고 정리를 해보면 기하 열에 관련된 문제는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60번. 자, 요거는 이제 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이 LH는 요 값이 중요하다 했죠? 요 값이. 지금 보시면, 볼베어링이네요. 예, 볼베어링. 그러니까 3을 적용해서 4000rpm 여기 n에 넣으시고, 기본 동정격 하중 32kN의 2kN의 레이디얼 하중이다. 이렇게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32 3승 60에 4000에 10에 6승 이렇게 계산하시면 17,600시간 정도가 나온다라는 것. 네, 그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3과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